안녕하세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CMS 온라인 설명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작년에 이어서 오늘 설명을 맡은 크레버스 입시센터 연구원의 원장 박범진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자, 오늘 라이브로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인데요.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창 휴가 기간이고 또 날씨도 좋아가지고 뭐 휴가지에서 이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원한 커피 이벤트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드리는 만큼 지금 침대에 누워서 계시는 분들 보입니다. 자, 잠시 일어나셔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접속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부탁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정보를 우리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큰 TV 화면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우리 아이랑 이제 수학 성향을 알아보는 MBTI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또 주변의 친구분들하고 이 영상 링크를 꼭 지금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어머님들 이제 맘톡방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 받으신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카톡 창을 지금 여셔가지고 지인분들에게 바로 보내주세요. 자, 실시간이니까 꼭 들어보셔야 한다고, 나중에 아마 잘 들었다고 좋은 정보 고맙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우선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제 크레버스에 대해서 이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자, 여기 CMS와 청담어학원,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듯한데요. 작년 3월에 청담어학원과 그리고 CMS가 한 가족이 됐고요. 이제는 프리미엄 영어, 수학, 거기다가 이제 코딩 컨텐츠까지 융합해서 서비스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 달 이제 빅 이벤트입니다. 바로 지인 추천 이벤트죠. 혹시 그 올림앱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올림앱이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이걸 바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올림 또는 ALLI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어플이 있는데, 이 크레버스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어플을 꼭 설치를 해주시고 나면 바로 이런 이벤트가 뜨죠. 이게 크레버스 합병 1주년 기념 이벤트인데요. 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고력은 크레버스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이고 이미 국내 최고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CMS 사고력관의 초등 프로그램, 그리고 CMS 영재관의 수학 과학 프로그램, 그리고 에이프릴 어학원과 청담어학원의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 그래서 크레버스는 대부분 추천으로 오죠.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늘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레버스 사고력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인분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청담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그리고 CMS 사고력과 CMS 영재관, 이 4개 브랜드 중에서 하나라도 수강을 하고 계신다면은 한 분당 5만원 쿠폰 3장이 발급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추천 이벤트죠. 그러니까 추천한 분이 등록을 할 경우에 추천인에게 5만원씩 총 15만원, 그리고 지인분들에게도 5만원씩 총 3분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첨이 아니고 모두에게 이제 드리는 쿠폰이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CMS 사고력과 에이프릴 2개를 브랜드를 수강하고 있다? 그러면 맞아요. 총 6장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추천이나 이제 동생 추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프릴 어학원을 다니는 우리 아이가 CMS 사고력을 등록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자신에게 이제 쿠폰을 보내서 등록하시면은 5만원 플러스 5만원 해서 총 10만원의 할인 혜택이 생기는 거죠. 자, 형제 자매가 있으시다면 아마 더 유용하실 겁니다. 자, 우리 크레버스 재원생 학부모님과 9월에 등록하는 학생들까지만 이 이벤트 대상이 되고요. 이 모든 혜택들을 제가 꼭 받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브랜치에 문의를 해주시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속을 하신 듯한데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 링크 모두 보내신 거 맞죠? 자, 꼭 친한 지인분들과 또 가족 전체가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우리 아이의 미래.
자, 실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가 생기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부 우리 아이의 미래 지금 바꿔라. 자, 중2 이하 천지개벽 대입 시나리오. 제목이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같은 노력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오늘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이제 대한민국인데요. 갑자기 웬 옛날 사진이야.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제도 변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잠시 역사를 좀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이렇게 지금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정말 즐거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경제 성장이 대부흥을 만들어가던 시기고, 누구나 노력하면 대학 가고 또 대기업에 취업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치열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정말 고생들이 많으신데, 자, 우리 아이 교육, 우선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요즘 뭐 교육과 관련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제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맞습니다. 불안함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 우리 아이 미래일 듯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취업하더라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같은 그런 전문 직종으로 아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과 비교해 경쟁률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듯해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 좀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 이해가 갑니다. 사자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과연 그 방향만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자, 전 세계 자본과 국가적인 지원이 4차 산업혁명에 4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배터리, AI 같은 산업 말이죠. 자, 그러면 2023년 제가 찾아본 교육과 사회 이슈 키워드를 잠시 보실게요. 자, 익숙하게 본 키워드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이 모두 연관돼서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연관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IB라는 것이 이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IB는 국제 바칼로레아의 약자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치원부터 고등까지의 이제 교육 과정인데요. 이 교육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IB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철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창의 사고력과 소통이죠. 창의 사고력과 소통 능력. 자, 그 다음은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이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즉, 미래에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니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가치를 키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죠. 자, 요즘 직장에서는 MZ 세대로 인해서 오피스 빅뱅을 안 겪으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 맞습니다. 알파 세대가 옵니다. 자,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우리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자, 순수하게 디지털을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살아가게 될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 세대는 생성형 AI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세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 아이가 알파 세대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전화기죠. 누가 봐도 전화기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이제 보자마자 이제 전화기를 떠올리셨을 텐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한 13살 이하의 아이들한테 한번 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대답을 못하면은 알파 세대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전하기는 바로 이거죠. 네. 근데 이걸로도 구분이 잘 안 된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자, 우선 부모님들은 아마 친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친구 하면은 바로 이런 사진이 떠오르겠죠, 그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친근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기가진이. 저도 몰랐습니다. 자, 이런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친구로 두게 될 줄 저도 몰랐어요. 자, 이제 AI는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진보된 기술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게 되죠. 그냥 진이야, 뭐 시리야, 뭐 오케이 구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지식에 대해서. 자, 근데 하지만 이 AI가 인간처럼 될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질문과 소통이죠. 자, 질문의 경우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발문입니다. 자, 발문은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바로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발문과 소통이죠. 자, 세상을 바꾸게 될 생성형 AI. 자,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전 세계 과학자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은 지식 노동의 생산성이 폭발할 겁니다. 지금도 생성형 AI로 인해서 미국 화이트 칼라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우리 국민들의 과반이 그 챗 GPT로 지식 노동자의 직업적 위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정도로 봅니다, 저는. 자, 10년이 지나면 지식 노동자는 아마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지식 노동자와 또 인공지능을 리드하는 지식 노동자로 나뉠 겁니다. 자, 의사도 변호사도 회계사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계와 다른 언어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기계와 다른 언어. 자, 기계와 다른 언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드릴 건데요. 기계와 다른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입니다. 자, 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뭔가요? 내 이야기라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죠. 나를 안다는 것은 요즘 유식한 단어로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가 바로 우리 크레버스가 하고 있는 사고력 교육이죠. 이 메타인지와 사고력이 만났을 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발표한 개인화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개인화의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인화를 바로 선택 교과를 통해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화가 우리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입시 환경은 선택 교과에 방점이 있고요. 이 선택 교과에 의해서 개인화가 만들어지고 이 개인화는 바로 사고력의 근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이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발표된 내용인데, 자, 선택 교과라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8년 대입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 고교 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자, 중학교 2학년,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여기에 맞춘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8년 대입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현재 대입상을 잠시 살펴볼게요. 자, 현재까지의 대입은 수능으로 가는 정시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랑 내신으로 가는 수시가 있죠. 그리고 수시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풀이 실력으로 가는 논술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정시, 수능이죠. 자, 수학 능력 시험에 선택 교과가 담겨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가형, 나형 선택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의 선택 교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당연히 표점, 즉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그렇게 해야만 개인화를 이룰 수 있는 심화 과목 선택 교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 즉 현재 정시로는 선택 교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내신 체제는 어떨까요? 자, 상대평가의 현재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내신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대평가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수 없겠죠. 자,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배운 과목, 즉 똑같이 배운 과목이면 쉬운 과목이겠죠. 그런 쉬운 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정시와 수시로는 선택 교과, 즉 사고력을 담을 수 없다입니다. 당연히 입시가 바뀝니다. 자, 선택 교과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입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시나리오는 무조건 재분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신, 수능. 자, 1학년은 내신이 상대평가일 거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95% 이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절대평가가 뭐냐고요? 절대평가는 쉽게 말해서 이제 90점만 넘으면 90점이든 뭐 100점이든 똑같이 A를 주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수능도 아직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수과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거의 지금 현재 기초 작업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부 장관께서 이 그림을 가장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내신도 절대평가,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자, 기존의 선발체제인 정시와 수시를 분리해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수능과 내신 그리고 정시가 적절히 섞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적절히 섞이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선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최소 95% 이상은 충분히 변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둘이 섞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병합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맞습니다. 의대죠. 자, 수능 국수형과 90점 이상, 그리고 내신 올 A 받는 학생들이 아마 못해도 전국에 5, 6천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이 3,000명 정원인 의대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게 바로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하반기 아마 공론화 과정이 치열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수능 서술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맞습니다. 면접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거의 간다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뻔한 이야기, 뭐 남들과 좀 다른 뻔한 이야기가 아닌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남들과 다른 이야기, 즉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죠? 바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메타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자, 사고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개인화가 완성이 되고 선택 교과를 통해서 2028학년도부터 대입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대입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학생들의 사고력 측정 도구로 항상 써왔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죠. 이 수학은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변별의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사고력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볼까요? 자, 기계적인 공부만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이제 생각하는 공부, 즉 사고력을 해야 되는데, 고대 수학자, 아주 오래된 수학자죠.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명언인데,
질문으로 인도할 수 있을 때는 결코 설명으로 인도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자, 생각하는 공부가 바로 사고력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바로 발문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영재학교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 이벤트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력은 크레버스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이고 이미 크레버스가 국내 최고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CMS 사고력관의 초등 프로그램, 그리고 영재관의 수학과학 프로그램, 또 에이프릴 청담어학원의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 자, 그래서 크레버스는 대부분 아는 학부모님들끼리 이제 추천으로 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늘 죄송하고 항상 미안해서 이번에는 이제 크레버스 사고력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꼭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2부 내용은 올해 진행된 영재학교 입시 관련 이슈입니다. 자, 영재학교에서 영재를 뽑지 않는다.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톡톡 튀는 영재만 이제 뽑는 곳이 영재학교라는 인식을 제가 바꿔드리려고 사실 영재를 뽑지 않는다고 잠깐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자, 영재학교는 사고력을 갖춘 소통하는 인재를 영재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학부모님께 전달드려야 될 굵직굵직한 이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은 우리 크레버스 원장님들이 실시간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영재학교에 대해서 이제 기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뭐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제 전문가에 준하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대부분은 영재학교가 좀 생소하시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전국에서 약 8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요. 자, 영재학교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총 3단계로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데 1단계 서류, 2단계 집필, 3단계 캠프. 자, 서류, 집필, 캠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기본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영재학교를 선택하는 이제 이유죠.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영재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탐구하고 또 과제의 집착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자,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사진인데요. 자,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방 안에서 게임에 지금 몰두해 있죠. 어떠신가요? 이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 많이 흥분이 되시죠, 그죠? 목소리 데시벨이 한 10배는 이제 상승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 외면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고등까지 키워본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욱 실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다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좀 안정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잠시 보면서 힐링을 하시길 바라고요. 참 재밌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 어머님들이 이런 모습,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 보시면 좀 이상해집니다. 일단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아이를 부를 때도 앞에 우리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말이죠. 맞습니다. 자, 영재학교는 기본적으로 기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곳이죠. 자, 그런 영재학교가 영재학교 입시에서 CMS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되겠죠. 제가 광고하려고 하는 거 뭐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실적은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이, 학부모, 그리고 저희 크레버스 선생님들의 영혼을 갈아 넣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당연히 크레버스의 융합 사고력 교육이 있습니다. 자, 영재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이제 진학률에 있는데요.
자, 작년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이제 다뤘듯이 영재학교를 졸업한 92% 학생들이 전국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한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 말이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위한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재수의 위험이 가장 적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네, 2027학년도에 또 AI 영재학교가 두 군데 더 개교를 합니다. 영재학교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영재학교는 교육청 소속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교육부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서 국가적인 지원이 파격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절대 그냥 뽑지 않습니다. 자, 중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야 되는 서류평가와 그리고 실력평가인 지필평가, 그리고 다면평가, 이 세 가지를 거쳐서 최종 인원을 뽑습니다. 각 단계 모두 중요하지만 이제 지필평가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수과학적인 사고력을 어려서부터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수과학적인 사고력은 비단 영재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올해도 영재학교가 적게는 4.6대 1에서 이제 8.5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사실 인터넷만 쳐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명 정도 지원하고 뽑는 인원이 한 789명이니까 이제 정원 내 전형으로, 자, 평균 한 6.5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평균 한 6.5대 1. 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지원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제 통상 서류에서 한 30% 정도 탈락한다고 가정해 볼 때 올해도 작년처럼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영재학교는 학령 인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입시를 치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령 인구 대충 40만 명 정도로 잡을게요. 이 40만 명 기준으로 볼 때, 자,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중학교 3학년 수과학 1등들이 모여서 바로 한 명을 선발하는 그런 학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서류 전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추천서, 이 세 가지가 서류평가의 3요소입니다. 자,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인데, 올해 서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맞습니다. 추천서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과 경기가 대표적인데요. 한국은 지필을 치르지 않고 선발하는 장영실 전형을 안착시킨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올해 큰 변화라면은 바로 교사 추천서 세부와 교장 추천입니다. 교장 선생님 추천. 자, 학생이 교사 세 분과 교장 선생님까지 추천을 받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인원도 학교당 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과 영재학교도 올해 추천서를 2배에서 3배로 늘렸습니다. 자, 근데 다음을 보실게요. 제가 추천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7년 전 경기과학고 추천서 양식이에요. 7년 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네, 학교 생활 및 선생님들께 비춰지는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바뀐 추천서 양식을 볼게요. 자,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우선 항목이 2배로 늘었습니다. 추천 범위도 생겼고요. 자, 여기에 모두 담진 않았지만 그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서약도 하게 됩니다. 이 추천서는 아이들 못 봅니다. 당연히 추천하는 선생님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추가된 항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인성과 소통, 즉 비학습적인 요소가 조금 증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영재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이 곧 미래가 원하는 인재고, 이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학업 역량, 그리고 소통,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창의적 사고력, 이 둘을 연결하면 맞아요. 2글자 발문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발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원은
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잠시 서류 통과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아까 서류 경쟁률 보셨잖아요, 그죠? 한 3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탈락을 한다고. 자, CMS는 서류 탈락자가 15%를 넘지 않습니다. 즉 서류 통과율이 CMS가 월등히 높죠. 왜 CMS 서류 통과율이 다른 학원에 비해 높을까요? 이러한 분석력과 사실 이러한 분석력과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MS가 단일 학원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센터 모든 원장님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곳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런 집단 지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자, 이번에는 2단계의 지필평가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 5곳은 공통적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한국, 경기 3곳은 각자 시험을 출제하고 있죠. 자, 문제는 이 문제 출제 방향을 잘 알면 되는데 문제의 트렌드는 어김없이 바로 사고력입니다. 자, 올해 영재학교 지필 트렌드를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영재학교에서는 지식 기반형 문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자, 창의 사고력 평가 문항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눈에 띄는 이제 특징 이 3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문이 긴 문제들이 늘어났습니다. 뭐 문제 수가 한 4문제, 5문제밖에 안 되는데 뭐 페이지 수는 A3 용지로 막 13장,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한 페이지가 전부 지문이 문제도 나오고요. 즉 언어와 수리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소재가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뭐 알고리즘 또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배경 지식이 불필요한 초고난도 문항도, 즉 이게 바로 창의 사고력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푸는 영재학교 지필평가 문제는 지식의 범위가 중등 범위까지가 맞습니다. 자, CMS 영재가는 자, 이런 영재학교 지필의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CMS의 프로그램도 맞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CMS만의 영재학교 수학 공부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원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센터별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특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영재학교 준비 트랙에서 지식 기반형 과정은 요겁니다. 요거 중등 과정 이론을 배우는 시기뿐이고요. 공통 수학도 사실 뭐 중등 심화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창의 사고력 기반 수업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 창의 사고력 기반 수업이에요. 왜 대단한 실적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저 표에서 보시듯이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융합 사고력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CMS 영재학교 특목 자소고의 놀라운 실적이 바로 이 사고력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영재학교 문제를 정말 잘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영재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복기를 했는데 그 복기본을 최초로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재학교 문제에서도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한 논리 추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지식이 없어도 중등까지의 수학 개념만 이용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뭐 지문이 긴 문제만 봐도 사실 겁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CMS 영재관에서는 창의 수학과 창의 과학 뭐 이런 문제들과 또 지문이 긴 문제, 퍼즐 문제, 뭐 국어 지문 속에 있는 수학적 논리를 파악하는 뭐 지압적인 문제도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서술형 훈련과 실전 캠프 수업 등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창수 교재, 저희 창의 수학이라는 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자, 더 많은 적중 문제와 노하우가 있지만 이제 세부적인 분석은 어디라고요? 바로 오프라인 지역 설명회 가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입시의 기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 듣고 가시면은 그 지역 어디를 가셔도 어렵게 하는 설명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강조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입시를 조금 아는 학부모님들께서 CMS 영재관뿐만 아니라 자, 이 CMS 사고력이 저학년 필수 코스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CMS 사고력에서도 적중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알고리즘을 이용한 사고력 문제인데 CMS 사고력 5레벨에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푸는 문제예요. 즉 CMS 출신 아이들이 영재학교 또 KMO 대입에서까지 놀라운 결과를 내는 저력이 바로 이 사고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문제가 실제로 지난달 서울 기출 문항이고요. 아래가 사고력 문항이에요. 자, 두 번째도 기출 문항입니다. 이것도 사고력 문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력 문항에 있죠. 마지막 이미지가 바로 사고력, 실제 사고력 교재예요. 자, 수능 킬러 문제가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미적을 공부한 이제 영재고반 아이들이 킬러 문항을 쉽게 해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반대로 영재학교 문제는 고3 학생 1등급 아이들도 사실 엄두를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재학교 입시 문제가 실제로 킬러 문제보다 10배는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진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영재학교 문제는 반드시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고력부터 영재감, 메솔로지, 모든 교육들이 사고력에서 기반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올해 기출된 문제예요. 자, 경기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를 저희가 이제 복귀했는데 이거 스크린샷을 지금 찍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 힘들게 찍지 마세요. 예. 저희 오프라인 설명에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서 있잖아요. 4권짜리 그 백서를 받아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사실 중등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지문 속에 문제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관에서도 경시, 영재고 창의 수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력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어렸을 때부터 높은 수준으로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문제, 즉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탁월하죠. 실제로 사고력, 영재학교 공부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이 굳이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목표를 이룹니다. 정말 그래요. 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재가 이제 수학, 과학 아주 잘하는 그런 인재도 있지만 영재학교 지필을 잘 해내기 위해서 평소 공부하고 노력해온 아이들, 사고하는 습관을 기른 아이들도 나중에 잘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창수 교재죠. 자, 물론 이 외에도 자, 학교별 문제 분석을 저희가 이미 마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모두 설명드리려면 저랑 이제 밤새야 돼요. 밤새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요 정도 기초로만 익히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역 CMS 대형 설명회에서 마스터를 해주세요. 7개의 지역에서 이제 8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죠. 자, 한 번 더 지역 설명회 일정을 안내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 다면 평가예요. 자, 3단계 다면 평가에서는 자, 이미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추가로 실력을 평가하는 요소와 기타 요소로 나뉠 수 있고요. 자, 구술 면접, 말로 하는 면접이죠. 직접 문제를 풀고 이를 설명합니다. 면접관 앞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평가를 하죠. 글쓰기와 토론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통 능력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자, 면접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이제 진위평가죠. 면접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영재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열정과 진정성을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융합, 소양, 영어, 국어 능력도 사실 평가를 하는데 이게 변별이 큰 요소는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 아이가 가진 잠재력으로 멋지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 수학 성향을 알아보는 수학 MBTI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MBTI의 M자를 제가 좀 살짝 바꿔봤어요. 이제 매스매티컬로 인용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런 거를 이제 해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실 그 수년간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해오면서 우리 크레버스 원장님들은 성향이 다른 아이에게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몸으로 익혀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아이들의 성향별 수학 지도법을 이제 연구한 논문들도 좀 있었죠. 그 논문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을 저희가 좀 참고를 해봤고요. 그걸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가족 전체가 좀 부담 없이 즐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자, 네 가지 성향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수학 학습 성향의 요소인데, 자,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이제 경험에 의존하거나 또는 직관적이거나 또는 계획적, 객관적이거나 즉흥적, 감정적이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험을 중요시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객관적이죠, 그죠? 현재가 중요하고 나무를 이제 보려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무엇이든 좀 꼼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죠. 또 이제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있죠. 사실관계를 따지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고요. 뚜렷한 기준과 이제 자기의 의사가 중요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좀 미래 가능성, 좀 긍정적인 친구들이 많죠. 이런 친구들 중에서 미래 가능성에 좀 초점을 두고 숲을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조금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진행해 나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보통 보면 이제 즉흥적인 친구들도 있고요. 감정적인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이제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영향을 또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지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실제 MBTI죠. MBTI와 학습 성향인데요. 계획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은 SJ형. 그죠?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NT형. 그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감각과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P형.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게 NF형. 자,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느 쪽인지 또 아이들은 어느 쪽인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ENTJ예요. ENTJ. 네, ENTJ라서 저는 NT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하나씩 선택해 보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영역별 특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SJ형. 암기와 반복 연습에 거부감이 없고요. 그리고 학습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하죠. 그래서 교사가 주도하는 질의응답을 이제 선호합니다. 자, 체계적인 학습 관리 능력이 뛰어난데 단점으로는 이제 전체를 보는 개관 능력은 살짝 부족할 수 있죠. 이게 이제 SJ형이고, 그다음 NT는 맞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을 즐깁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본인 관심 주제만 몰입을 하고요. 협력 학습이 조금 부족하죠.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 복잡한 프로젝트를 좋아하지만 이제 반복 훈련에 사실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주제나 가설을 조사하는 논리적인 탐구를 좀 선호하죠. 모험가, 탐험가형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P형. 자, 도구를 활용한 실험 학습에 좀 강한 편이고요.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을 좋아합니다. 이건 약합니다.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에 좀 약하다고 되어 있고, 자, 리더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자유로운 성향이고, 다양한 관심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NF. NF는 자, 빠르게 통찰하는 학습이 좀 특징이고, 본인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자, 소집단통이나 1대1 대화를 좀 선호하고, 통찰력이 있고, 모두를 포용하는 성향이 좀 있는, 학생들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면 좋을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결과는요.
자, SJ형부터 봅니다. 자, 정형화된 문제 해결에 강하지만 추론이나 창의력 또 사고에는 좀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이제 창의적인 접근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거나 시각화하는데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활용하거나 표나 그림을 활용해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NT형은 혼자서는 잘해요. 잘하고 학습 선호하고 친구들과 이제 함께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친구들과 협력 학습의 가치를 좀 알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 노트를 좀 활용해가지고요.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세부적으로도 내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자, 그리고 SP형. SP형은 도전적인 문제에는 강하지만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좀 취약한 타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자,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차분하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추론 능력을 천천히 키워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자, NF형. 자, NF형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도형 문제에 좀 직관적인 도형 문제에 좀 강한 편인데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 같은 걸 이제 세워서 접근하는 그런 대수 방정식 영역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느낌이나 직관보다는 각 단계별로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유형별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조금 찔리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이거는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되고 그리고 학부모님과 오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갈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 중요한 이벤트를 한 번 더 안내를 좀 강조를 드리는데 자,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사이에 강력한 CMS 학교육의 빙의를 풀 수 있는 7개의 지역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입시 분석 전략 설명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 이 특전도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이벤트입니다.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 또 9월에 새로 등록하시는 학부모님들 모두 합병 기념 추천 이벤트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크레버스 설명회니까 제가 학원 크레버스 원장으로서 자, 학원 자랑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크레버스는 언어와 수학의 융합 사고력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이제 첨단어학원과 CMS죠.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향후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고 이게 이제 언어죠. 자, 이렇게 또 오랜 기간 검증을 받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또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설명회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제가 찾아봤던 기사 제목인데요. 지구온난화 관련돼서 이제 질병도 많아지고 또 역대 가장 뜨거운 지구라는 기사도 있었고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가 끝나고 끓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좀 강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자, 이게 최근에 이제 촬영한 지구 모습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 귀엽죠?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7년 전에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아이들 이제 꿈과 진로를 좀 찾아봤어요. 대부분 뭐 공학자, 수학자, 뭐 IT 관련 학자 등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아이들이 써낸 자소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사실 자소서에 써낸 내용이 미래 지구의 기후 위기, 또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과학기술로 이런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의 사고력과 그리고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가 돼서 우리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웅이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랜 시간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크레버스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